네, 저희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담당하신 김영태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근데 최근까지도 시장이 정말 좀 어렵고 변동성이 정말 극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주식 그 종목 선별하시는데도 정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는 일자가 대통령 선거 직후인데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많은 이런 후보군이 있잖아요.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대통령을 뽑는 심정으로 정말 이 변동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뭐 투표를 하시는 듯한 그런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난세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M&A로 폭풍 성장을 한 반도체 섹터 대표 가치주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그 제목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M&A로 폭풍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까지 어떤 M&A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2014년까지는 이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된 그런 M&A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더 사업을 강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과거에 이게 모든 M&A가 성공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 퀄컴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퀄컴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8년에 이제 퀄컴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패밀리스 업체들 중에 퀄컴이 지금 매출의 기준으로는 지금 연간으로 따졌을 때 1위죠. 이런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과거에 이제 아바고라는 업체가 브로드케이드,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애들을 네. 인수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된 합쳐진 거였는데, 회사잖아요. 이제 범중국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원래 이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었으니까 범중국계 기업에게 이런 미국 기업 중에서도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고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은 이런 퀄컴을 넘길 수는 없다. 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인수가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공을 이끌어왔지만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성장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업 전략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이렇게 좀 뭐 규제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무산된 M&A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업체들이 인수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인수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온 그런 기업인데, 근데 저도 이제 뭐 반도체 섹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지켜보다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의 반응이 좀 박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성사된 그런 M&A 중에서도 그 효과가 성공이라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구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사업을 조금 이제 강화를 시키는 그런 시점에서 네. 아마 그런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하드웨어만 하던 기업이 갑자기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동안에 계속 M&A도 이제 하드웨어 쪽만 해오다가 어떻게 서비스 쪽을 갑자기 인수를 해서 니네가 해보겠다고?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제 네. CA라는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기업을 인수했었고, 또 시만텍도 네. 이 일부 부문을 또 인수를 했었죠. 네, 보안 쪽이나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맞아요. 쪽, 뭐 이런 쪽인데, 이제 뭐 우려를 굉장히 불식시킬 만큼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도 과거에는 정말 미미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26%, 25%까지 이제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처음에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하고 좀 의아했겠지만은, 네. 결국은 그 선택이 좀 맞았다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브로드컴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사실 저희가 뭐 엔비디아, 뭐 퀄컴, AMD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돌아오는데, 브로드컴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가 어디에 좀 쓰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가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무선 통신칩, 그러니까 유선이나 무선 쪽에 들어가는 통신칩, 그리고 네. 그 외에 이제 주변 부품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브로드컴을 소개할 때 이제 회사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99.9%의 데이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브로드컴 칩을 지나간다. 아, 네. 네, 그만큼 범용성도 크고 사용처도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고객사들만 보더라도 그냥 딱 답이 나옵니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뭐 상위 이제 40개 회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범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통과하는데 뭐 99.9%가 우리 칩을 통과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의 성장성을 조금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스마트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의 칩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고객사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주요 통신업체 외에도 이 기업이 또 유명한 것이 애플을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애플에 이제 맞습니다. 통신 칩을 네. 납품을 하는데, 퀄컴도 비슷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좀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뭐 많은 분야에 지금은 자체 칩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브로드컴의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아닐까요? 시장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크게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브로드컴이 납품을 하는 이 RF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신뢰성이 요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통신사나 이런 통신을 할 때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규모 자체도 지금 한 1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년 정도는 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한 20%를 원래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 2020년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에 이제 10%대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이런 단일 기업의 이런 의존도를 계속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라는 네.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이 이제 피어를 묶이는 게 스카이웍스나 코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이상까지도 애플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에 비하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제 수준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더라도 펀더멘털적으로는 그 비중이 정말로 의존도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자체적으로 좀 많이 축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브로드컴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M&A를 통해서 성장을 많이 도모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좀 범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계속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를 보면은 일단 뭐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보통 한 10만 개 정도의 서버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광 인터커넥트 같은 경우는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고마진의 제품들을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눴던 CA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를 인수했을 때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도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안정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또 이 강점이 있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 제품을 파는 것과 좀 다르게 좀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반복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이제 보완적인 좀 부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목에 반도체 섹터 대표 가치주라는 얘기가 있고, 그 네. 앞에는 이제 성장하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성장주, 가치주, 이거를 사실 뭐 같이 놓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요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는 또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기도 하고, 그러면 이 기업을 왜 우리가 가치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지금과 같은 좀 파도가 치는 그런 시장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은 그런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주로서의 매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22년 이제 연간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률 거의 한 60%에 육박을 네. 하죠. 근데 뭐 다른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배당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제 한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배당금을 올렸고요. 분기 배당을 하는데 4.1달러 정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자사주 매입을 올해 아마 한 100억 달러 정도를 할 거예요. 이거 이미 지금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32억 달러 정도를 아마 자사주 매입을 이미 실시를 한 걸로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밸류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사 평균 이제 PR을 봤을 때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 27배 정도 됩니다. 27배 정도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배 언더이기 때문에 네. 가치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치주의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펀더멘털 대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주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높아도 성장이 워낙 우월하게 압도적으로 나타나니까 좀 그 부분을 높이 쳐준다고 하더라도 브로드컴은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성격으로 바라볼 만한 매력적인 반도체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그 김영태 연구원이 정말 심사숙고 끝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 견딜 수 있는 반도체 가치주 브로드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